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시간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또 아주 재미있는 소중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해외 이적 시장을 또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사실 그 유럽 이적 시장보다도 현재까지 겨울에 진행된 상황만 보면 K리그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즌 개막이 2월 중순으로 굉장히 네. 앞당겨졌기 때문에 팀들 좀 전력 보강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막 시기가 빨라져서 지금 빨리 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전에도 우리 대화를 나눴지만 올 시즌은 정말 역대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야말로 가히 지옥의 일정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든 K리그 클럽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즌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한 거의 명백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팀들이 사실은 선수층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러한 목표가 있어서 사실 최근에 보면 선수들의 몸값도 조금 이제 상향되는 추세가 있고 아마 에이전트들에게 또 아주 좀 즐거운 겨울이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K리그 구단들이 뭐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코로나의 여파도 있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뭐 재정 상황이 설사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의 영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번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 그거는 일정 땡겨진 것 또 앞으로 아주 험난한 일정을 보내야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K리그 이적 시장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뭐 첫머리에 해야 될 이야기는 근년의 K리그는 이른바 양강시대. 양강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전북 팬분들은 그래도 우승은 항상 우리가 하잖아. 울산은 항상 준우승이잖아. 그런데 어찌됐건 울산과 전북의 지금 차이는 사실은 매 시즌 아주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두 팀의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을 지내고 있는 건지 그에 관한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쭉 보면요. 저는 양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은 양강 확실치 않다. 네. 이 양강에게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팀도 지금 보이고 또 대부분의 팀들이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혹은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중원에 대한 보강이 꽤 잘 이루어진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도 양강 팀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나 경쟁 자체는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전북과 울산이 아직 전력 보강이 완전히 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팀의 경우는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의 현재 단계까지 봤을 때 조금 더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대표팀이라는 차출자들이 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팀은 다른 팀들보다도 조금 더 피해 범위가 클 것이며 아직 전력 보강이 완전치 않다. 조금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전북과 울산은 조금 더 남은 이적 시장 동안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지금 영입한 선수들 중에 좀 잘해야 되는 선수들 이 위주로 좀 풀어보고 싶고요. 반대로 여기에 도전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의 경우는 이적 시장을 칭찬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는 전북과 울산은 이제 앞으로 영입이 더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선 확실치 않다. 그렇죠. 네. 전북의 경우는 역시 맹성웅 선수와 박진섭 선수의 오피셜이 최근에 떴죠. 중앙 미드필드를 상당히 강화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경우에는 일단 복수의 일부 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안양과 대전의 선수들이었습니다. K리그2에서 뛰었던 선수라고 해도 이 선수들이 보여줬던 2부 리그에서의 모습은 충분히 1부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북이 사실 이 자리를 진짜 흔히 얘기하는 대표팀급 주전 선수로 데려온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수들이 이번 이적 시장에 전북으로 팀을 옮길 가능성이 매우 적고 해외에 떠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북은 충분히 앞으로의 세대 교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백승호 선수라든가 류재문 선수가 어쨌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전북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삼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보는데 유재문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백승호, 유재문 그리고 쿠니모토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가 구성이 돼서 유재문 선수가 뒤를 바치고 백승호 선수가 좀 더 전진해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중원 밸런스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점점 김상식 감독도 또 선수들의 조합으로도 보완해 나갔었잖아요. 근데
저는 유재문 선수가 아직 전북의 3선 미드필더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백승호 선수보다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막상 유재문 선수가 나왔을 때 패스 미스가 좀 많았고 상대 전방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흐름이 끊기거나 또 극적으로 수비 커버를 잘했다고 보기에도 유재문 선수의 수비 영향력이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과거 이제 신영민 선수가 전성기였을 때 또 김상식 선수가 전성기였을 때 항상 전북이 더 잘 나갈 때를 보면 3선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재문 선수도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 지난 시즌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유재문 선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백승호 선수는 빌드업에서는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배급은 잘해줄 수 있어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옵션으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역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올려서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새로 영입이 된 맹성홍이나 박진섭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는 확실하게 수비형 미드필더의 주전 자리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발휘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일단 1부 리그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 그리고 워낙 큰 팀으로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최고급 클럽인 전북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 또한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래서 3선 미드필더의 경우는 아직 변수가 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북으로 오는 선수들은 항상 이제 그런 부담은 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북이 K리그의 바이에른 뮌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각 팀에서 에이스급 활약한 선수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전북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런데 그 선수들이 전북에 와서 다 출장 기회를 많이 얻고 다 성공했던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맹성홍 선수, 박진섭 선수도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라는 말씀이죠. 네, 중앙 수비 쪽도 제가 보기엔 좀 변수가 있어요. 김민혁 선수가 또 나갔죠. 네, 아마 김민혁 선수는 나이나든지 최근에 당했던 부상 때문에 조금 더 전북 입장에서는 센터백 보강을 좀 더 좋은 선수로 어쩌면 좀 더 젊고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센터백 영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민혁 선수는 성남으로 갔죠. 그렇다면 어쩌면 박진섭 선수가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진섭 선수를 지금 이대로라면 센터백으로 쓸 수 있다는 구상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적 시장 많이 남았으니까 중앙 수비 영입을 전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올 시즌의 스쿼드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름이 거명되는 선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선수의 소속팀에서는 그 선수 나가면 또 기둥불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임채민 선수 이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임채민 선수는 전북 말고 다른 클럽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또 있죠. 네, 예. 한때 뉴스를 보니까 대전 얘기도 있었었고 근데 강원이 풀어주기에는 너무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구단이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최영수 감독이 아마 임채민이 나가면 나는 네. 난 못해 또 그쵸. 약간 그런 심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강원이 아직까지 영입이 좀 더디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영입은 조금 더딜 수 있어도 일단 핵심들은 지켜야 된다. 그런 핵심에 해당되는 선수가 임채민과 한국영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둘은 정말 웬만해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상우 선수는 굉장히 또 유력성은 네. 나오고 있죠 이미. 아, 그렇다면 왼쪽 풀백 이 김진수 선수가 최근 대표팀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왼쪽 풀백 자리에 대한 주전 경쟁으로서 강성우 선수의 존재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강상우 선수가 만약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강상우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멀티니까. 그렇죠. 이쪽 저쪽 뭐 아무 곳이나 사실 팀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울산도 특정 포지션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수입니다. 박주영 선수를 영입했고 분명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 선수의 인연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워낙 경험도 많고 동생 선수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죠. 팀 분위기에 있어서 좋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선수에게 또 좋은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박주영 선수를 주전급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지난 시즌에도 서울에서 보았듯 몸 상태에 대한 변수가 지금은 좀 있는 상태고 나이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기량적인 부분에서 저하가 어느 정도 온 상태라는 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오세훈 선수를 우리가 1순위 공격수로 기대하기에는 지난 시즌 최전방이 오세훈 선수가 나왔을 때 유독 아쉬웠던 울산이었어요. 힌터제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울산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 공격수에 대한 어떤 보강을 분명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공격수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선에 이청용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체력적인 부침을 혹독한 일정 속에 조금 겪을 수 있다는 점과 풀 시즌을 뛰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리고 겨울이랬던
여름이 되었든 이동경 선수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선 자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일단 아마노준 선수를 요코하마에서 임대를 해왔어요. 근데 이 선수는 제가 아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네.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왼발 패스, 조율 능력, 또 예전에 벨기에 2부 리그까지 경험을 해봤던 선수고, 근데 요코하마에서 이제 조커로 활약을 했는데 스탯을 보니까 짧은 시간 경기들을 뛰었는데 스탯의 순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기술적으로 정교함을 가진 선수다. 하지만 임대라는 점에서 일단 이 선수는 짧게 올 시즌이라도 활약하는 것이 현재 윤빛가람까지 빠진 이 울산의 이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의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울산의 이선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자에 대한 발견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 불투이스가 김영권 선수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영권 선수가 첫 K리그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생각보다 쉽지 않다. 터프한 선수들 많고 몸으로 비비고 들어오는 선수들, 발 빠른 선수들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단 김영권 선수는 역시 왼발을 통한 빌드업 능력에서 불투이스 선수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역시 김영권 선수의 불안점은 지난 시즌 간바 오사카에서 조금 폼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부상 때문에 조금 불운하게 시즌을 출발했었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시즌 내내 몸 관리를 하기에 조금 녹록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1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몸 관리가 잘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김영권의 기량이 나온다면 불투이스의 빈자리는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의 모습을 보면 수비력에 대한 불안함은 조금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문제인데요. 네. 지금 곳곳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현수 아마 선수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센터백을 영입한다면 충분히 울산으로서는 김영권 선수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그나마 울산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임대생, 자그레브에서 임대를 한 김현우 선수가 얼마나 적응할지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시즌 이제 중후반기쯤 되면 정승현 선수가 전역을 하죠. 아마 정승현 선수의 자리도 울산은 앞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김천의 전역 일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 정승현 선수를 비롯해서 그 김천이 그 전역을 이제 두 차례 하게 되는데 9월 전역이 있고 12월 전역이 있어요. 네. 올 시즌 일정으로 봤을 때 12월 전역자들은 뭐 김천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고, 9월 전역해가지고는 울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기간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후반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플릿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영권 선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영입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정승현 선수는 후반기 조금 기대해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울산은 뭐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입도 뭐 양질의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협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위협할 팀은 역시 제주인가요? 맞습니다. 네, 숫자만 봐도 제주의 경우는 워낙 좀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면면 또한 굉장히 화려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데, 윤빛가람, 최영준, 김동준, 김주공, 그리고 백업으로 충분히 쓰기 좋은 안태현 선수, 그리고 이지솔, 문경건, 임대를 통한 김기영 선수의 영입까지 숫자만 놓고 봐도, 또 선수들의 면면만 놓고 봐도 화려한 영입 명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 요나탄 링 선수도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영입 면면을 보면 충분히 제주의 경우는 원하는 만큼의 전력 보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제주에게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제주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핵심 선수들, 주민규 선수도 그렇고 중앙 미드필더의 이창민 선수도 물론이지만 영입이 된 윤빛가람과 최용준도 올해 벤투호의 핵심 멤버나 스쿼드 멤버로서 대표팀에 갑자기 부름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네. 만약에 뽑혔다면 진작에 뽑혔을 선수들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나 혹은 그동안의 선수 차출 빈도로 봤을 때 제주의 핵심 자원들은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좌우 윙백에 있는 정우재 선수와 안현범 선수도 가진 실력에 비하면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주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시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북과 울산보다는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제주 선수들 특히 이제 윤빛가람, 최영준, 이창민으로 구성된 미드필드는 이거는 뭐 조화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초호화 미드필드라고도 볼 수 네.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빡빡한 일정에 모든 팀들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제주의 어떤 영입세를 생각하면 요나탄 링 선수가 또 오면은 아마 제르소 선수와 양 사이드에 쓰면서 이제 주민규 선수를 또 뒷받침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라면은 제주가 분명히 무섭긴 무서워요. 네. 근데
아까 전북도 좀 우려점을 말씀드렸고 울산은 우려점을 좀 길게 말씀드렸죠. 제주만 말씀 안 드리면 너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제주도 저는 우려점. 제가 볼 때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용준, 윤빛가람 여기에 더해서 이창민까지. 최용준이라는 선수 덕에 윤빛가람과 이창민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윤빛가람 선수는 진짜 주민규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20도움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주민규 본인이 또 자기가 잘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면 일단 최용준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이 좀 반복되는 불운이 있었잖아요. 특히 8월부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일찍 시즌 아웃이 됐는데 최용준 선수가 최근 있었던 부상에 대한 위험도를 훌훌 털어내고 정확하게 풀 시즌을 좀 뛸 만한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그리고 제주의 경우는 백업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김봉수 선수가 있긴 있죠. 네, 근데 기존 이제 백업 미드필더를 볼 수 있었던 이동수와 김영욱 선수가 대전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맞아요. 통해서 네, 이적을 네. 했고, 강윤성 선수도 측면과 중앙을 볼 수 있지만 입대를 했죠. 김천 상무로 갔고, 김봉수 선수가 유일한데 문제는 김봉수 선수가 U22 나이가 올 시즌에는 끝납니다. 이제 U22 자리까지 생각을 하면 당장 신인 선수인 김동국이나 한종무와 같은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계속 최용준, 이창민, 윤빛가람 3명의 미드필더를 쓰면 주전들이 빠졌을 때 백업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3미드를 썼을 때는 조금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3-5-2나 3-4-3과 같은 전술, 미드필더 한 명을 줄인 전술도 그때그때 혼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신 센터백이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백스리의 주전으로 예상되는 조합은 정훈, 김경재, 그리고 이제 김호규 선수인데, 이지솔 선수가 오기는 했죠. 네, 그리고 이지솔, 뭐 홍준호, 홍성욱 선수 정도는 센터백 자리에서 경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이에서 조금 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확실하게 공중볼을 따줄 수 있는 선수가 주전 경쟁을 펼쳐줘야 백스리의 안정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가 필요하죠. 이제 요나단 링 선수가 정말 영입이 된다면 제르소, 주민규 그리고 같이 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 영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이적 시장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적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북유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덴마크 선수, 네, 핀란드 선수, 스웨덴 선수. 네. 지금 말씀드렸던 링 선수가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스탯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도 좀 찾아봤는데 이 선수 잘하면은 주민규 선수의 가장 대표적인 보조 득점원 역할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주공 선수가 워낙 왕성하게 뛰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공간도 역할을 또 끌어다니잖아요. 할 수가 있죠. 김주공 네. 선수가. 공간을 만들면 충분히 주민규 선수와 좀 좋은 짝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주민규 선수에게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유럽 갔다 온 그 김규영 선수, 네. 이 선수도 뭔가 좀 돌파라든가 파괴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현대고 출신이죠. 네네. 이 선수도 이제 오른쪽 인포워드를 볼 수 있고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달고 있을 때 역량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요즘 화제가 많이 되는 팀은 김천이 뭐 권창훈, 이영재 지금 국가대표가 있는 선수들까지도 또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 할 건지. 근데 사실 김천이 그 2부로 내려갔을 때도 사실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이유로 이제 김천은 내려가곤 하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다시 보란 듯이 1위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천에는 상당수 선수들이 이제 9월 전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9월 전역자들을 그럼 한번 빼고 또 나머지 멤버를 봤거든요. 네. 근데 12월 전역자들과 이제 내년 전역자들을 보면 9월 전역을 해도 또 이게 팀이 유지가 되겠네 이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김천 상무 같은 경우는 전역하게 되면 그 전역을 전후해서는 팀 순위도 떨어지고 이제 경기력도 저하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었지만 네. 김태환 감독이 워낙에 이제는 상무에서 아주 모든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분기별로 나눠서 입대하고 나눠서 전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는 요즘은 김천이 전역 시기가 돼도 전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대표팀 차출이 많은 그 변수만 잘 극복한다면 김천이 정말 무서운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곳곳에 있거든요. 네. 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즌이 앞당겨진 것도 김천한테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있는 전역자들의 부담을 9월 전역을 통해서 좀 부담이 덜어진 케이스가 됐잖아요. 시즌이 앞당겨진 건 충분히 김천한테 기회가 될 테고, 또 한편으로 대표팀 차출자가 유독 많은 건 김천한테는 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기사를 보니까 대표팀 차출만 이번에 김천 상무에서 된 선수들이 무려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선수들도 네. 있는 거죠? 다 포함을 해서 10명인데 1부 리그 앞서서 김천, 전북, 울산 이렇게 세 팀이 지금 대표팀에 가장 많이 부름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천이 1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김천 상무는 향후 있을 올해 내내 있을 대표팀 관련 대회나 경기 때마다 주축 선수들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천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요즘은 김천이 어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가 지금 신병이지만 네. 사실 김천에서는 지금 상당히 형이에요. 그렇죠. 사회로 따지면은 네. 형이고 그 서진수라든가 뭐 권혁규라든가 김주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22세 이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천은 연령별로도 아마 피해가 좀 있을 팀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즌이 앞당겨진 건 이 부분에서는 김천한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팀에 한창 차출이 되어 있는데 복귀하고 시즌 개막까지 합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는 김천 상무가 아무리 선수들의 화려함이 있다 한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역시 조금 이 김태환 감독한테도 어려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 미드필더진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번에 또 신병들이 들어오면서 권창훈, 이영재, 고승범. 사실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네. 권창훈, 고승범 같이 쓰는 그림을 진짜 다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김태현 감독이 같이 쓰게 됐어요. 박건하 감독이 아니고 그래서 좀 놀라운 일이고 중앙 미드필더진은 최고입니다. 근데 측면 쪽의 전역자를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안태현, 정재희, 심상민, 김용환 선수가 전역을 했더라고요. 정재희 선수 나간 거 공격력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네. 측면 윙을 특히 쓰는 데 있어서 스쿼드의 뎁스나 스쿼드의 위력이 조금은 김천이 여력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측면 윙을 쓰지 않는 전술, 뭐 중앙 밀집형 백포가 되었든 아니면 백스리 전술을 쓰면서 3-5-2와 같이 윙포워드를 두기보다는 윙백을 통한 측면 공격을 하는 방식을 김태환 감독이 이번에는 채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새 포메이션을 시도해야 되는데 또 그러자니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겨울에 짧으니까 초반 일정을 김천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즌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유인수 선수라든가 또 강현성 선수라든가 또 명준재 선수 또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선수들은 충분히 윙백도 볼 수 있고 또 명준재 선수는 중앙도 볼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멀티 자원으로서의 어떤 기용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김천은 그러니까 가장 변수는 대표팀 차출인 것 같아요. 네. 연령을 가리지 않고 지금 대표팀 갈 선수들이 많다는 점.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 워낙에 또 선수층은 좋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상위 6강 정도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6강은 네.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주 상무 시절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0 시즌에도 상위 스플릿은 해냈던 팀이고 김태환 감독이 군경팀에 대해서는 펩 과르디올라보다 앞설 수도 있다.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리를 다 알고 있는, 생리를 다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감독이다. 그리고 워낙 선수들의 면면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초반에 승점을 약간 잃을 순 있지만 오히려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전북, 울산 기존 2강 팀들도 조금 어려움을 대표팀 리스크에 따라서 겪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신흥주자들이 두 팀을 위협한다고 해도 승점이 어느 정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양상이 된다는 걸 보면 김천 상무는 6위 이내까지는 들 수 있다. 하지만 초반에 변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 3위 이내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또 관심을 많이 갖는 클럽들은 이른바 전통의 또 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원, 서울, 포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는 ACL에서 워낙에 잘했으니까 그걸로 모든 게 다 우승 못했어도 다 잘했다고 격찬을 하고 김기동 감독 역시 가시야 뭐 이제 그런 갓기동 소리 그렇죠. 들었잖아요. 킹기동이었죠. 네. 네. 그런데 어찌됐건 포항도 리그 순위는 어쩔 수 없이 좀 좋지가 않았고 수원과 서울도 여전히 팬들의 기대치에는 계속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 팀은 꼭 이제 정말 화제성도 많고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수원 보강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수원이 일단 가장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선수의 이제 전면 교체인데 안토니스, 니콜라우, 제리치. 네. 약간 그 세 명의 선수들을 이렇게 이름을 들으시면 그 유명한 약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답답하다가 불트위스, 사리치. 아직은 모르지만 그레닝이라는 공격수까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빛나면서 하고 이제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불트위스도 사실 피셜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는 사리치 선수가 돌아온 것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고 새로운 공격수인 그레닝 선수의 활약이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도 영상을 또 찾아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그레닝 선수의 이력과 함께 간단한 이제 스페셜 영상을 좀 봤는데 일단 이 선수의 이력은
덴마크 2부 리그에서 터지면서 눈독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와서 활약을 했는데 활약을 괜찮게 했습니다. 근데 약간 변수가 있는 건 1부 리그의 활약 시간이 역시 짧다는 점. 그동안은 2부 리그에서 점수를 땄고 1부 리그 활약은 지난 시즌 한 시즌만이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변수는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 새롭게 이제 아시아 무대에 오는 선수들은 다 변수가 있지만 특히 그레닝 선수는 그동안 덴마크 무대에서만 뛰어왔기 때문에 덴마크가 아닌 아예 타 대륙으로 넘어와서는 얼마나 해외 생활에 적응할지에 대한 변수는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나탄 링 선수나 네. 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니실라 선수가 또 있죠. 그렇죠. 북유럽에서 오는 선수들은 다 적응 문제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페셜 영상을 봤고 또 제가 지난 시즌에 제리치 선수의 플레이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리치보다 못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일단 제리치 선수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로닝 선수가. 제가 볼 때 그레닝 선수는 약간 골잡이로서의 감각을 지닌 선수, 또 골을 노릴 수 있는 움직임, 흔히 얘기하는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에 대한 위치 선정이 좋아서 세컨볼 포착까지도 잘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꽤 민첩하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상대가 앞에 있어도 몸놀림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자신의 슈팅 각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꽤 가벼운 몸놀림들이 보였습니다. 슈팅력도 괜찮고 이 선수가 역시 체격 조건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등져서 공중볼을 따내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보다 발밑으로 패스가 오는 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발밑으로 패스를 정말 잘 줄 수 있는 사리치 선수가 이번에 또 영입이 됐기 때문에 네. 사리치와 그레닝의 호흡이 올 시즌 수원으로서는 굉장한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리치 선수가 옴으로써 김민우 선수라든가 한석종 선수와의 조화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렇죠. 또 여기 이제 최성근, 강현묵 선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로닝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김건희, 정상빈 선수와의 조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드필드와 공격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어졌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좀 되고 부이투이스와 이한도의 영입을 통해서 백스리 조합에 대한 경쟁력 조금 더 확보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마 부이투이스 선수는 주전으로 뛸 것 같고 민상기 선수가 백스리에서 활약이 워낙에 좋고 장호익 선수가 원래 보통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한도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이한도가 백스리의 한 자리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장호익은 센터백과 윙백, 오른쪽 윙백과 오른쪽 센터백의 만능 백업 형태로 스쿼드 멤버가 되면서 수비 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로움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한도 부이투이스가 같이 영입된 부분도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게는 수비 보강에 있어서 좋은 컨셉의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은 네. 정말 안익수 감독의 선임으로 멋진 부활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약간 어폐가 있죠. 이제 네. 워낙에 그 전까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안익수 감독이 어쨌든 신선하게 부활을 시켰지만 본격적으로 또 새 시즌에 돌입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서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당연히 제일 먼저 익버즈를 믿어봐야겠죠. 네, 안익수 감독이 워낙 극적인 어떤 변화를 준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서울의 경우는 아직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행적이 적극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경남에서 임민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과거 이제 서울에서 뛰었던 임민혁 선수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하게 됐고 할로라는 선수도 영입이 돼서 벤 할로란 선수. 네, 아마 오른쪽 윙포워드로 기용이 될 것 같아요. 할로란 선수도 영입이 됐고 양한빈 골키퍼의 백업으로 황성민 선수를 또 데려왔죠.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지금 오피셜이 나 있는데 문제는 나간 선수들의 숫자가 꽤 많다는 점이에요. 일단 임대 복귀한 가브리엘 그리고 체프만 이 두 선수는 좀 애매했던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되는 수순이었고 여기에 김원균, 신재원, 박주영, 여름, 유상훈 등이 빠져나갔는데 서울이 앞으로 보강해야 될 포인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득점력이 좋은 원톱이 좀 필요하죠. 지동원 선수가 잔부상이 좀 많고 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았던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을 풀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용욱 선수가 워낙에 지난 시즌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영욱 선수를 원톱이 아닌 2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주전급 원톱 공격수가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직접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양질의 옵션이 되어줄 만한 선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박동진 선수의 또 성남과의 연결설이 요즘 강하게 퍼져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대목까지 고려한다면 뭔가 톱 자리가 좀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외에도 보강을 해야 될 포지션은 윙포워드나 수비 쪽, 중앙 수비나 풀백까지 분명 이 자리에 대한 뎁스 보강,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영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서울이 앞으로 이적 시장에서 조금 험난할 수 있는 부분은 쿼터 때문에 국내 선수 위주로 매물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서울 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수비 쪽에 아마 이 선수도 지금 오피셜은 아닌데 네. 히카루도 다 실바라는 괜찮은 그 브라질리언
센터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좀 지켜는 봐야 네. 되는데 거의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히카르도 다실바 선수는 거의 우리 선수라는 식으로 이제 서울 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들어온다 쳤을 때 히카르도 다실바 그리고 오스마르, 팔로세비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벤 할로라는 네. 선수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국내 선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워낙 이번 이적 시장에 국내 선수들 위주로 선수층을 또 강화해야 되는 선수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쟁 자체도 불가피할 뿐더러 선수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앞으로의 매물들을 국내 선수 위주로 알아봐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스트 11은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서울의 경쟁력은 있어요. 하지만 뎁스 보강을 얼마나 잘할지에 따라서 서울의 올 시즌 레이스도 경쟁력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스마르 선수부터 아까 이제 뭐 히카르도 다실바 선수까지 온다면, 네, 온다면. 여기에 팔로세비치 있죠, 기성용 있죠, 나상호 있죠, 조영욱 조영욱 지난 있고. 시즌처럼만 해주면은 뭐 더 부러울 게 없죠. 그렇죠. 이런 정도 멤버면은 분명히 이게 양질의 스쿼드이기는 네. 하기 때문에 역시 조금 이른 예측이지만 올 시즌 서울은 6강은 가능할까요?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도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할지 못할지 네.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팀들의 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수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도전은 할 수 있지만 확답은 하기 힘들다. 김천 상무의 경우는 조금 더 이 팀들보다는 밑단계에서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새롭게 경쟁할 수 있는 팀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수원FC도 이번에 보강이 괜찮고 기존 네. 전력을 거의 대부분 지켰거든요.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수원, 서울의 경우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몇몇 변수들을 잘 극복한다면 조금씩 경쟁력을 더 우리가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서울은 특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 또 명문팀 네. 포항 갓기동만 믿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항상 포항의 보강이 너무 더디다. 올 시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반전을 주었던 킹기동, 갓기동이기 때문에 그냥 감독 믿고 포항 올 시즌도 잘할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항의 최고 전력은 역시 갓기동이다. 그렇죠. 네. 네, 선수층의 그 이상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냉정하게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쿼드 멤버로서 요긴하게 활약을 했던 오범석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고요. 네. 센터백의 권한규 선수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탈을 했죠. 좀 아깝죠. 네. 포항 입장에선. 성남으로 팀을 떠나게 됐고, 강상우 선수도 지금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전북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사실 뭐 항상 포항 뭐 중계할 때도 이미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이탈자 너무 많다 이거였는데 또 김광석, 뭐 송민규 등등에 이어서 지금 권한규 선수 또 강상우 선수까지 이탈이 되면, 근데 데려온 선수는 있어요? 데려온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남 드래곤즈의 정재희 선수를 네, 데려왔죠. 아주 좋은 영입이죠. 저도 네.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희 선수가 일단 상주 상무에서 뛰면서 2020년 당시 1부 리그를 경험을 쌓은 상태였고, 아마 정재희 선수는 팔라시오스와 이광혁 선수와 함께 윙포워드 자리에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광혁 선수도 이제는 부상 털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팔라시오스의 경우는 일단 자가격리 때문에 팀 복귀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라고도 하고,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죠. 드리블 패턴 자체가 읽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도 팔라시오스가 확실히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가운데, 정재희 선수가 측면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의 박찬용, 또 부천의 박건 선수를 데려왔는데, 박찬용 선수는 충분히 센터백 자리에 주전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주전 경쟁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영 선수. 그랜트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한규 선수는 주전이었지만 팀을 떠난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권한규 선수의 빈자리를 박찬용 선수가 수비력과 좋은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광준 선수와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부천에서 영입한 박건 선수도 백업 센터백으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좀 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포항 스쿼드에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강현무, 그랜트, 신진호, 임상혁, 이승모, 지난 시즌의 중심 라인, 딱 중심 코어죠. 라인. 이 선수들은 지킬 것 같아요. 물론 아직 1월 중순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현재로선 지킬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는 드리고 싶고, 23세 이하 팀에 있는 이호재 선수, 김윤성 선수, 이수빈, 고영준 이 선수들까지 성장이 된다면 조금 더 스쿼드에서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겠죠. 포항 팬분들한테 좀 아픈 손가락은 아마 이수빈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전북 임대를 가서 기회를 좀 못 받고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흐름이 좀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수빈 선수가 자신감을 쌓아서 삼선에서의 경쟁력을 좀 늘려주는 것이 필요한 시즌이 될 것 같고요. 기대할 수 있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역을 한 허용준 선수. 네. 저는 허용준 선수가 지난 시즌 타쉬와 크베시치가 공격진 미드필더진에서 뛰었고 특히 타쉬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너무 기가 차는 활약을 남겼죠. 답답한 활약을 남겼는데 나고야전의 골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좀 아쉬운 활약이었는데 이 자리를 허용준 선수가 센터 포워드가 되었든 아니면 윙 포워드가 되었든 다시 한번 포항에서 날개를 달 수 있는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허용준 선수의 복귀, 전역은 포항 입장에서는 공격 자원의 영입과도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선수들한테 기대를 걸어야 돼요. 정재희, 허용준. 네. 네. 그리고 유리그 득점왕인 정성호 선수도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1군에서의 경험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추가 공격수 영입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코어 라인을 지킨 것과 정재희, 허용준이 합류한 것, 센터백으로 박찬용 선수가 올라온 것은 분명 포항으로서는 기대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래도 영입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대로라면 포항은 6강 어떨까요? 저는 김기동이라는 감독 때문에 사실 참 확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확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네, K리그. 6강 도전은 할 수 있겠지만 수원 서울보다 가능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등호 나왔어요. 네. 김천이 수원 서울보다는 부등호가 더 큰 네. 쪽이에요. 근데 포항은 수원 서울보다는 부등호가 좀 작은 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지만 이 팀들은 6강에도 들었던 팀들인데 네. 과연 올 시즌은 어떨 것 같은가? 대구와 수원 FC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자, 대구 선수들이 이제 에드가 선수라든가 세징야 선수라든가 나이도 점점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 하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또 계속 잘했어요. 리그에서도 최고 성적을 네, 냈고 올 시즌 대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감독이 바뀌었죠. 이병근 감독이 떠나고 이제 가마 감독이 새로 왔는데 가마 감독의 스타일이 다행히 대구의 기존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끈끈한 수비와 빠른 역습. 이 기사를 보니까 가마 코치가 조광래 감독 시절에 수비 전술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표 이사님 사단이죠. 그렇죠. 네, 조광래 사단의 가마 감독이죠. 네. 네. 오히려 전술적인 좀 이질감이 있으면 이렇게 동기 시즌이 짧은 시즌일수록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감독들이 애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가마 감독은 기존 스타일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저격 보강이 저는 된 부분이 특히 윙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철, 이태희가 왔죠. 그렇죠. 네. 두 선수 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에 속도를 더해줄 수 있다. 오히려 이 장성원 선수 그리고 왼쪽의 경우는 황순민 선수와 안용우 선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왼쪽 윙백 자리도 홍철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부상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표팀 차출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홍철 선수가 가진 기량을 생각했을 때 왼쪽 윙백 자리는 충분히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윙백의 경우도 이태희 선수의 빠른 발을 생각했을 때 공수 전환 속도의 업그레이드를 가져다 줄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가마 감독의 입장에서 윙백 자리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 보강이 된 효과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핵심 자원인 세징야와 에드가 그리고 이제는 본 시즌으로는 첫 번째 시즌이죠. 라마스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라마스 선수가 지난 시즌 이상으로 연결고 역할을 잘해낸다면 대구의 역습을 이끄는 과정에서 중앙부의 선수들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도 못 막는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알고도 못 막는 선수들이 대구에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수비진도 정태욱, 박병현, 김우석, 홍정훈 공격 수비 모두 볼 수 있는 김진혁 선수도 5명 선수들은 웬만해선 대구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대구의 전력에 축구 담당했던 선수들은 잔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와 이제 인연이 좀 끝난 듯한 정승원 선수의 네. 이탈은 사실상 유력해 보이고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정승원 선수는 사실상 대구와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대구의 경우는 역시 스쿼드의 뎁스에 대한 어떤 고민은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영원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 아쉬웠고 경험이 많은 오승훈 골키퍼가 영입돼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할 만한 부분인데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요. 뎁스가 얇은 편이고 그런데도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고 또 세징야와 에드가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나이가 있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동아시아 부문은 일정이 정말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대구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조편성이 네. 그닥 안 좋았었는데 가와사키와 만났었죠. 올 시즌에도 또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조편성이. 네, 조편성이 조금 빡빡한 조라는 점을 봤을 때 대구의 경우는 이 이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시즌에서의 피로도가
에드가와 세징야에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올 시즌은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선수층의 뎁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의 현실적인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도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6강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마 감독이 오. 너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것만 아니라면 오히려 대구의 경우는 기존 전력을 지켰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대구도 거의 김천 비슷한 레벨로 지금 평가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수원 FC는 어떻습니까? 수원 FC도 올 시즌 뭐 이승우 선수 영입 때문에 사실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겠지만 알짜배기 영입은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전력 누수가 적어요. 이영재 선수가 이제 군입대를 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영재 선수의 빈자리를 오히려 이번에 새로 영입한 니실라 선수나 네. 아니면 이승우 선수도 미드필더로 쓰면서 보완을 적절하게 해나가는 것이 역시 중요할 것 같고요. 김건웅 선수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수원 FC에 잔류할 가능성이 클 것 같더라고요. 지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전 보도들은 김건웅 선수 노리는 팀들이 뭐 여러 있다라는 네. 그런 보도였는데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수원 FC의 밸런스에는 기존 자원들이 김건웅 선수 포함해서 대부분 지켜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 시즌에도 조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 운용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황순민 선수는 또 멀티성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FA로 영입이 됐죠. 그리고 김현 선수도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 인천에서 지난 시즌 7골을 넣었고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뭐 움직임 자체가 아주 파괴적이고 좋았으니까. 그렇죠. 김현 선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은데 네. 요때 딱 수원 FC로 왔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제 김도균 감독이 선수 개인에 대한 활용 자체를 잘하고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을 끌어올리거나 활약에 기복이 있었던 선수들의 기틀을 확실히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좋은 지도력을 지금까지 보여줬죠. 그래서 김현 선수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도 지금 상황에서 이 재활공장장이라 불리는 김도균 감독을 만난 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 FC는 언뜻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라스 선수, 무릴로 선수, 뭐 양동현 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승우 선수 오고 니실라 선수 오고 김현 선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재능은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거든요. 니실라 선수도 이제 뭐 3선에서 뛸지 2선에서 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킥 능력이라든가 이제 볼 줄기, 시야 이런 게 좋은 미드필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격 역량은 향상인 것 같은데 이 조합으로 수비 밸런스까지 잘 갖출 수가 있겠느냐. 네. 요거는 조금 물음표가 있지는 않나요?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니실라 선수를 어떻게 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무릴로, 김건웅, 니실라를 일단 주전 3명의 미드필더는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조합이라면 무릴로 선수를 당연히 공격적으로 좀 더 전진을 시키고 니실라 선수가 활동량의 장점을 2선보다는 조금 2.5선이나 3선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건웅 선수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승우 선수는 기존 이제 임대생이었던 한승규 선수가 했던 역할을 이승우 선수가 대신 해줘야 된다.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승우 선수가 경기 감각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변수가 초반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스트 11의 윤곽을 드러내기보다는 교체 위주로 경기 감각을 올리면서 제한적인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전 조합은 무릴로, 김건웅, 니실라라고 봐야 되고 니실라 선수의 뚜껑을 아직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니실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손FC의 중원 밸런스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 선수도 영상 찾아본 걸로는 괜찮았어요. 네. 핀란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역시 또 이제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고 수비적인 역할까지 어떻게 겸해서 잘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은 라스와 무릴로의 폼이 네.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은 라스 무릴로가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그래도 처음에 전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한국이라는 낯선 국가에 대한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낯선 무대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주 큰 클럽. 네, 전북이었죠. 이에 대한 부담과 적응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첫 시즌을 괴롭혔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도 되고 또 전북보다는 수원FC에서 조금 더 구단이 바라보는 기대치에 대한 부담도 덜어놓은 부분들이 이 선수들의 활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에도 두 선수는 충분히 김도균 감독이 활약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만약 설령 활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능 백업으로 충분히 김현 선수가 오히려 경쟁을 해서 공격 자원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김현, 이승우가 왔으니까 또. 그렇죠.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되고 또 한 명의 저는 측면 멀티 자원으로 신재원 선수를 주목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워낙 멀티 자원으로 쓰였죠. 이 선수는 멀티 자원으로 팀의 보탬이 되는 거는 확실히 기대를 해볼 만해 보여요. 근데 신재원 선수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에서도 워낙 멀티 포지션을 뛰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느낌이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약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원FC에서는 조금 더 김도균 감독이 이 선수를 특정 위치에서 특정 장점이 나오는 형태로 측면 풀백이 되었든 아니면 전술에 따라서 측면 미드필더나 아니면 중앙에서 측면까지 빠질 수 있는 역할이 되었든 신재원 선수의 확실한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신재원 선수를 스쿼드에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스쿼드 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올 시즌 이제 화제의 팀 가운데 하나가 수원 FC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수원 FC는 김천 대구와 비교하면 어때요? 수원FC의 경우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은 전술적으로 상대하는 감독들도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에서 수원 서울과 함께 6강 체제 상위 스플릿에 도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천 대구보다는 수원 FC는 조금 밑에 티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그 남은 팀들 가운데에서 올 시즌 가장 주목해야 될 팀은 역시 인천일 것 같아요. 인천이 근년에 보기 드물 정도로 호화 멤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스쿼드의 경쟁력이 굉장히 기대되는 팀입니다. 선수 구성 자체가 잘 됐다고 보는데 영입 선수들 몇 면을 보면 이동수 선수도 있고 여름 선수도 있고 네. 이주용 선수도 이제 임대를 해왔죠. 여기에 윙포워드의 홍시후 그리고 공격 자원에 있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좋은 이용재 선수까지 데려왔는데 네, 김현 선수가 나간 대신 이용재 선수도 키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김현 선수 나간 대신 이용재, 홍시우가 왔으니까 네. 또 나름의 이 또 보강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 역시 지금 또 한 명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오피셜은 아직 안 났지만 네. 있죠. 네, 이명주 선수 영입에 대한 어떤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무고사, 아길라르 뭐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명주, 이용재, 홍시우 또 여름 선수도 저는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미드필더의 보탬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인천 이거 호화 멤버 맞는 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명주 선수가 확정이 된다면 네. 이명주 아길라르의 무고사 피니쉬 그리고 무고사의 옆에서 홍시우 선수도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운반해 주거나 침투를 가져가면서 배우를 찌를 수 있고 여기에 이용재 선수도 상황에 따라서 왕성하게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중볼 경합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일단 이 부분에서 공격진과 미드필드진까지의 연결고리 역할, 마무리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쟁력이 좀 높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름, 이동수, 정혁, 이강현, 김도혁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명주, 뭐 문창진까지. 네. 중앙 미드필드도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렇죠. 조화도 있어 보이고. 중원의 파괴력이 굉장하고 무엇보다 뎁스가 꽤 두텁습니다. 네. 이거는 K리그 1의 일정이 아무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지 않는 팀이어도 그래도 올 시즌 일정 자체는 빡빡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원의 이 스쿼드 뎁스를 보면 인천은 이 빡빡한 일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스쿼드 뎁스를 가졌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고 또 공격진의 경우는 지난 시즌의 경우는 역시 김현 선수의 높이와 힘을 바탕으로 선수부 후역습에서 이 선수의 신체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역시 홍시호 선수, 이용재 선수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공격진의 속도는 조금 더 올라온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조성환 감독이 쓸 수 있는 전술적인 활용도 경우의 수도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공격에 있어서 속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고 이 속도에 활용 점정을 찍어줄 최고의 중원 자원들이 모인 팀이 현재는 인천이 아닌가. 그래서 중원의 밸런스나 선수들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항상 이제 정말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강등당하느냐 살아남느냐 뭐 항상 그러다가 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정말 예년에 보기 드물 정도로 좀 편안한 시즌을 보냈어요. 인천 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올 시즌은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멤버로 보이거든요. 일단 네. 실제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상위 스플릿, 그룹 A에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수원, 서울, 수원 FC와 같은 티어? 네, 저도 네. 같은 티어로 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역시 코로나 이슈가 현재 초반부터 따라온 인천이기 때문에 초반 성적이 조금 불운하지만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이고 근데 인천에 있어서 시즌을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위해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김현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커리어를 지내다가 인천에 오면서 지난 시즌 조성환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터졌죠. 네. 근데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인천 팬들은 조금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네, 또 조성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김현 선수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김현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상위 스플릿에 경쟁을 해야 될 수원FC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아마 인천 팬분들은 한 시즌 만에 팀을 옮긴 김현 선수가 더 터지지 않기를 바랄 것 같고 특히 인천전에 잘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다면 역시 데이브리지 선수가 김현 선수를 잘 막는 과제가 좀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홍시우가 터져야 되겠죠? 맞죠. 네, 자. 홍시우, 이용재와 같은 선수들. 네. 그럼 홍시우를 보낸 팀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성남과 이제 강원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두 팀은 약간 고생할 것 같은 시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먼저 성남 얘기부터 해보죠. 네, 성남의 경우는 이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권경원, 안영규, 이창용, 이스칸드로프, 이태희, 홍시우 등 이 선수까지 나가나 싶을 선수들까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보면 일단 전북의 김민혁 선수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축구에 있어서 성남의 팀 컬러는 확실한 편이고 김민혁 선수는 이 수비의 안정감과 터프한 수비까지 훨씬 더 많은 가지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좋은 영입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김민혁 선수를 잡은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외의 자원들을 보면 권한규 선수 영입도 충분히 잘한 일이죠. 포항이 사실 권한규 선수를 좀 잡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FA로 계약 만료로 이제 떠나보냈고 이 선수를 성남에 FA로 품은 것도 전력에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풀백도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수비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뮬리치를 지난 시즌에 결정난 사안이긴 하지만 완전 영입을 한 점 또한 공격 자원에서의 어떤 역량을 지킨 부분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나머지 보강이 팀을 떠난 선수들은 많은데 대부분 신인 선수들 혹은 어린 선수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왠지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보이죠.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동진 연결설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 부분도 아직은 확실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 보강이 이탈자들의 면면에 비하면 좀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는 인천에서도 경기를 뛰었던 구본철 선수. 네, 구본철 선수는 사실 괜찮은 네, 미드필더죠. 네. 미드필더로서의 좋은 스탯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킥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슈팅과 같은 부분에서의 역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미드필더에서의 공격 생산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선수고 제가 볼 때는 수원FC의 조상준과 같은 이 신예 선수들이 얼마나 성남으로 오면서 조금 더 성남이 기대하는 주전급 선수로 도약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준 선수랑 엄승민 선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엄승민 선수의 경우는 이제 윙 자원인데 임대를 했죠. 근데 엄승민 선수의 기대치는 볼 운반과 적절한 슈팅 능력. 그리고 조상준 선수의 경우도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면서 배우를 찌를 수 있는 침투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 선수들에게 지금 당장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영입이 신예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성남의 특징이고요. 그만큼의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로컬보이인 전종혁과 박태준을 저는 너무 쉽게 내보냈다고 생각해요. 네. 전종혁은 떠나보냈고 박태준 선수는 사실 남겨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임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박태준 선수는 그동안 임대를 계속 보냈는데 왜 성남이 아직 박태준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이적생들로 어린 선수들로 이 선수들에게 위험한 어떤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박태준 선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스쿼드를 운영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택은 조금 의아하고요. 결정적으로 원클럽맨인 이태희 선수가 저는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태희 하면은 생각나는 팀은 역시 성남인데. 네, 성남에서만 쭉 뛰었던 선수잖아요. 물론 이제 군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예외로 봐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클럽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스터 성남과도 같았던 이태희 선수가 이렇게 떠났다는 부분도 성남의 이적 시장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김남일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전술도 조금 더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즌 결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적 시장의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남 팬분들이 바라는 로컬보이 그리고 원클럽맨과 같은 선수들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선수들이 너무 대거 한꺼번에 영입이 되는 시기가 됐다 보니까 조직력을 얼마나 다듬을지 또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빠르게 정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남는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윤스 최 감독의 강원입니다. 네. 성남과 더불어서 제가 좀 가장 마지막에 조금 불안해 보이는 팀으로 포문을 열었었는데 네. 제 말이 맞나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용수 감독은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고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제 대전에게 역전을 한 부분만 봐도 역시 최용수 감독의 지도력과 DNA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 근데 강원의 경우는 지금보다 스쿼드 보강이 조금 더 활발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입된 선수들은 최용수 감독의 전 팀이었던 서울 출신의 유상훈 또 서울 출신의 김원균 선수 네. 두 선수뿐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핵심 선수인 임채민 선수와 한국영 선수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남아있긴 하지만 추베타노프 선수도 남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다면 또 다행입니다. 치베타노프까지 지킨다면 충분히 강원이 잡아야 될 주축 자원들은 그래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1차 목표는 달성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입은 여전히 필요한데 특히 외국인 선수 보강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베타노프와 아슐마토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라지 선수는 이제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죠.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 자리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이제 강원에 필요한데 문제는 최용수 감독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입 관련 시스템이 확실히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
보통 이 무렵이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스카우팅이나 그리고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에 대한 시즌 구상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강원의 경우는 지난 시즌 감독 교체도 늦은 편이었고 새 감독이 오면서 다시 한번 판을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고 구단 자체 이슈도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입 관련 시스템이 확실히 구성되지 않았다.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매물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쓰인다는 점이고 올 시즌은 영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하거든요. 근데 강원은 지금 숫자 자체가 이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의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추후에 누군가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영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스쿼드 보강을 원하는 만큼 강원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 요소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빨리 선수단 완결 짓고 정비해서 준비해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하죠. 그렇죠. 네. 근데 강원은 현재로서는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남 강원 대체적인 예상은 두 팀 모두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하위권에서의 경쟁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조합해 보시면 이명철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강, 몇 중, 뭐 몇 약 이런 티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강등 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좀 약간 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또 이럴 때 이걸 딛고 일어서서 성남과 강원의 또 네. 강인함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죠. 시즌 개막이 사실 2월 19일이니까 네. 저희 원투펀치 레드에서는 앞으로 또 K리그 이야기를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조금 뭐 좀 빈약한 평가가 나왔다고 해도 팬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오는 K리그의 개막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앞으로도 더 뜨겁게 펼쳐질 이적 시장을 계속 주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